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모두들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예, 고맙고요. 예, 오늘 방송 주제는 2018년에 새롭게 조명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게 될 건데요. 순수하게 아마 제가 처음 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그 방송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세의 침략으로 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방송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그 동북아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 있고 반드시 그 법칙을 준수해야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어서 그 대륙의 패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기억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 당시에 썼던 그 그림이 이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돌연선도 이야기했었고요. 돌연선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돌연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기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 흐름, 그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대한민국 국사 공부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국사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삼국시대 때 그 한반도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그 법칙은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 통일된 세력이 없고 그 한반도 자체에도 3개국으로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개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략을 하고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고려서부터 지금 현재 대한민국까지죠. 고려 시대 때부터 대한민국까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칙입니다.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려 시대 때는 요나라라고 거란족이 세운 그 국가가 어떤 극성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요나라와 그 당시에 송나라가 있었는데 서하라는 국가도 있었고요. 송은 그 당시에 이제 요를 두려워하고 서하에도 때때로 뜯기고 그러는 처지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요나라는 그 대륙의 패자가 되고자 했었죠. 대륙을 다 집어삼키고 천하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그 방해가 됐던 세력이 어디였죠? 대륙의 패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한반도의 그 당시에 고려라는 국가를 정벌을 해서 복속을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대륙의 어떤 패권국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거란은 고려를 세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나서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후대에 익히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담판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강동 육지를 이렇게 받는 조건으로 요를 물리쳤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조건 내용은 우리가 그 땅을 받아서 후위에서 요나라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진족을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요런 어떤 그 외교술로서 땅은 얻고 요나라의 침략은 물리쳤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듣기 좋은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고 사실은 엎드린 거죠. 형님들로 모실 테니까 사대를 할 테니까 물러나라. 이러한 것이었죠, 사실은. 일단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가 물러갔고 그 다음에 고려는 보기 좋게 통수를 치죠. 고려가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들이 한 말을 고스란히 이행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땅은 얻어서 그 땅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여서 요새화를 시키고, 그리고 요나라는 물리친 그런 결과가 돼서 나중에 요나라의 침입을 그 2회에 걸쳐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려는 정말 놀라운 투혼을 보여줬죠. 그 당시에 고려가 중세였었는데, 우리가 뭐 굳이 어떤 그 세기를 나눠서 따진다고 보면 고려는 중세 시대였었는데, 고려 시대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뭐 그것은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려는 무시무시한 투혼을 발휘해서 요나라를 물리치죠. 거란족을 물리쳐서 결국에는 진짜 진정한 요즘에 그 누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균형자론을 누가 제일 많이 그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뭐 되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뭐 되도 안 되는 균형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균형 외교 떠들어댔다가 망한 케이스가 우리가 있었죠. 예. 노짱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 균형자론이라는 것은 저렇게 고려처럼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고, 정말 무력을 통해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의 깡다구로 보여줬을 때, 그런 어떤 패기와 어떤 힘을 보여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려는 정말 그 당시에 그 균형자가 됐어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래서 거란도 고려의 눈치를 보고 송도 고려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무슨 짓을 하려면 고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고려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고려의 지위와 몸값은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튜브에서 그 고려 시대의 어떤 그 내용을 다룬 그 중국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은 정말 고려를 미워하고 그러는 어떤 내용을 담은 그 영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판관 포청청 같은데 보면은 고려를 다루는 내용이 좀 나오죠. 고려의 그 황태자가 송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뭐 정말 그 엄청난 폐악질을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란이 결국에는 힘을 못 쓰고 대륙의 구석으로 쫓겨가고 송나라를 멸망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멸망을 못 시킨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법칙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대륙을 집어삼키고 대륙의 그 한족의 국가를 멸망을 시키려면 반드시 그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복속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결국 거란은 고려를 복속시키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물론 송을 괴롭히긴 했지만 송나라를 그 멸망시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 변경에 있는 이 거란이라는 거대한 대륙, 지금 현재 그 대륙의 그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제국의 변경, 즉 고려와 그 거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함경도에 있는 여진족이죠. 예. 그 여진족이 바로의 그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뭐죠?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금나라죠. 금나라. 예. 금나라가 바로 하면서 금나라에 쫓겨서 금나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금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금나라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이 여기서 바로를 해서 요를 몰아내죠. 구탱이로. 예, 서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나라에게 쫓겨서 그 여진족에 쫓겨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도가 이겁니다. 금이 대부분의 그 거란이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면서 거란은 저쪽 서쪽 구탱이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금나라는 강대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란은 그렇게
그 대륙의 패권 패자가 되는 그 조건의 제일 중요한 한반도 복속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패한 중원을 차지하지 못한 그 실패한 제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금나라가 있었죠. 예. 금나라 같은 경우는 금나라도 역시 강성해지고 그 국력이 나날이 신장이 되면서 송을 압박하기 시작했었죠. 송나라를 압박하고 그리고 또 송나라를 복속을 역시 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팽창했다라면 그 역사적으로 몽골이라는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금이 아마 송을 멸망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금은 거의 송을 멸망으로 몰아넣기는 했는데 결국엔 대륙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은 마음 놓고 송나라를 공략을 할 수 있었어요. 금은 마음 놓고 송나라를 거란을 쫓아낸 다음에 송나라를 공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게 금입니다. 지금 금나라의 이게 금자가 여러분 많이 보신 금자죠? 이 금자 많이 보셨죠, 여러분? 금나라는 금을 세운 선조를 자신들은 신라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금은 고려에 상당히 우호적이었고요. 고려에 대해서 원래 그 전에 금은 이렇게 힘이 커지고 통일을 하기 이전에 그 여진족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고 부모의 나라로 모셨죠. 그 예로서 고려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은 고려에게 상당히 조공을 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고려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고려하고의 관계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와 거란과 또 송과의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분쟁과 관계 속에서 금이 그 틈을 타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금이 강력하게 커지자 고려에 대해서 또 고려는 금에 대해서 상당히 실리적인 입장으로서 다가섰고요. 금은 역시 고려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이 있게 한 그러한 땅이었었잖아요. 고려 안에 지금 신라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매끄럽게 그들이 고려에 대해서 4대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형제 관계 정도를 해주면 고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고려도 역시 그렇게 크게 금나라에 대해서만큼은 거부감 없이 서로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나라는 송을 공략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금은 송나라에게 중국의 한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어떤 사건을 안기죠.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건 좀 알겠구나. 정강의 변이라고 송나라가 금나라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다가 송나라의 황제와 황족들이 싸그리 잡히는 일이 벌어져요. 금나라에게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송의 황제는 금나라에서 정말 비참한 조롱거리로 지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을 계기로 송은 남쪽으로 쫓겨가서 남송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정강의 변이었고요.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금이 송을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려라는 한반도에 있는
고려와의 관계를 좋게 하였기 때문에 송을 편안히 후위의 어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은 여기서 금나라는 결정적인 암초를 만나죠. 그 암초는 뭐죠? 예, 몽골의 바로입니다. 몽골이 바로를 해서 금은 망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는 몽골 때문에 대륙은 통일이 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그거잖아요. 예, 과연 한반도는 어떠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여기서 그 전략적인 가치는 지켜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까 거란을 예를 들어서 또 그 금나라의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를 공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륙의 패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거란은 전혀 고려를 자기 편으로 완전히 복속시키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강대한 세력을 형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금나라가 바로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싸움 속에 지쳐가다가 금나라가 바로를 해서 금나라에 의해서 쫓겨가고 또 금나라는 새롭게 새로운 신흥국이지만 그리고 강대해졌지만 고려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고려하고 아주 편안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송나라를 공략하고 송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치욕적인 사건인 정강의 변이라는 그러한 사건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금나라는 좀 운이 좀 없는 거죠. 불운한 거죠. 예. 몽골이라는 정말 절대 강자가 초원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금나라는 결국은 몽골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몽골은 그냥 파죽지세로 우선 송부터 정벌을 했을까요? 몽골은 파죽지세로 그냥 워낙에 강자였잖아요. 정말 절대 강자였고 지금까지 어떤 나타난 제국 중에서도 어떤 임팩트와 어떤 정복 속도 이런 것은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요즘 친구들 책 같은 거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거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런 뭐야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정말 너무 강한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정말 강한 제국이었었는데 이렇게 강한 몽골은 파죽지세로 그냥 중국 대륙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고려가 40여 년에 걸친 항쟁을 처절하고 치열하고 역시 고려 만만한 나라 아니죠. 예. 펼치는 바람에 몽골 막강했던 몽골도 송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즉 한반도를 차지하는 자 대륙을 차지한다라는 법칙이 여기서 적용이 되죠. 고려가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 강화도에서 나오는 순간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몽골은 고려를 정복한 여세를 몰아 남송까지도 드디어 멸망을 시킵니다. 한반도를 복속시키지 못하면 중국 대륙을 못 먹었다니까요. 강대했던 몽골이 고려를 멸망시키기 전에는 송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하나 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몽골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서야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 있었다. 중국 대륙을 먹을 수 있었다. 이게 고려시대 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전략적인 가치였고요. 가치를 증명해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역사죠. 우리의 가까운 역사. 이건 금나라 때 지도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잠깐 보시고요. 우리의 가까웠던 역사, 그것은 무엇이죠? 조선이죠, 조선. 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조선. 조선에서 어떤 우리가 그 뼈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요번에도 또 금이에요, 금나라. 그 금은 어떤 금입니까? 후금이죠. 예. 후금이라고 여진족들이 새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결국에는 그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명을 집어삼키고 아시아의 패자가 되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게 조선 침공이었죠. 조선을 그 정복하지 않으면 대륙을 먹는다라는 것, 대륙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함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부터 침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에 걸쳐서 침입을 해서 나중에 그 삼전도의 굴욕까지 안기고 그 당시에 그 조선의 임금과 신료들의 어떤 무능으로 인해서 광해를 쫓아내고 왕자에 앉은 인조와 그 신료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조선은 치욕적인 굴욕의 의식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국가가 참 창피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청나라는 본격적으로 명을 공략하고 명을 멸망시켰던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야 중국 대륙을 먹게 되는 그러한 법칙 역시 존재했죠. 맞았죠. 예. 그런데 이게 청나라가 이렇게 한 것에 그 정말 그 확실하게 역대 그 중국을 공격했던 그런 그 국가 중에서 조선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발을 하려고 했던 것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아마 정말 그 잘 모르실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정강의 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강의 변이라는 어떤 치욕적인 그 중국에서 기억하기도 싫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드라마도 그런 거는 뭐 있긴 있는데 정말 그 잘 안 만들죠. 그런데 그러한 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 두 개 다 정강의 변은 누가 만들어낸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정강의 변 아까 어느 나라 때문에 그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나라 때문에 있었잖아요. 금나라 때문에 송나라의 황제와 그 일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금나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명나라가 있잖아요. 명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그 잘 모르실 거예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 조선을 구해준 그런 것만 기억하지 조선 때문에 명나라라는 그 대륙의 그 거대한 나라가 조선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요. 그것도 명나라 초기에. 그게 바로 어떠한 사건이냐 하면 토목의 변이라는 거예요. 토목의 변이라고 토목의 변은 그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냐면
어, 몽골이 망하고 나서, 몽골 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생긴 나라가 명나라였잖아요. 근데 명나라가 그 건국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몽골 세력은 그 초원에서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명나라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명나라에 조공을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무역을 하는 그 도중에 명나라가 조건을 좀 가혹하게 건 적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인해서 그 몽골이 그 명나라와 전쟁을 벌였죠. 명나라의 국경을 침범하고 파죽지세로 명나라의 국경 지대를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막겠다고 명나라의 황제가 나섰다가 50만 대군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정말 대군을 이끌고 그 몽골군을 진압하라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명나라의 황제가 황당하게 포로가 되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게 이제 그 토목이라는 그런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서 그 명나라의 황제가 포로로 잡히면서, 그리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몽골군은 그 당시에 몽골에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그 부족은 그 오이라이트라는 부족이에요. 그 오이라이트라 그 부족이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어, 북경까지 포위를 해버리죠. 그랬을 때 명나라가 조선에 SOS를 칩니다. 조선에 SOS를 치죠.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네요? 예. 아주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는 뭐 조선이 적극적으로 뭐 뭐 군대를 편성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은 배후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조선은 SOS를 받자 그 명나라에게 이러한 그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나서서 싸우기 좀 그렇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뭐 외구의 어떤 위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어떤 영토를 굳건히 지키면서 뭐 배후에서 그 몽골을 뭐 위협하거나 그들이 침입을 하면은 그들을 방어하거나 뭐 이러한 내용의 어떤 서신을 보내는데, 방어하겠다라는 서신을 보내는데 그 요점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배후에서 그 원나라는 아니지, 몽골족 그 오이라이트를 위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또 그들 오이라이트는 그러한 조선의 어떤, 그 당시 조선은 강했거든요. 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선도 건국 초기였고 그 당시에 세종 시대잖아요. 그 이전에는 태종 이방원이 또 봐줬었고, 그래서 그 조선도 상당히 사실은 강성했던 때고요. 군사력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김정소를 통해서 그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튼튼하게 그 방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조선이 출병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배후에서 오이라이트가 털릴지를 그 당시에 타타르도 있었고 그 오이라이트 부족도 있었고 그랬는데, 걔네들의 어떤 그 본진이 털릴지도 모르는,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은 실제적으로 그 위협적인 행동을 해요. 위협을 해요. 뒤에서. 어떤 식이냐 하면은 그 몽골에게 직접 북경에 대한 포위를 풀라고 압박을 했었고요. 우리는 명예 딸랑이야. 우린 명예 딸랑이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압박을 할 거야. 뭐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또 몽골이 계속해서 북경에 대해서 그 포위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 개척을 해놓은 사군 육진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그 정예 군사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본거지를 치겠다, 뭐 이러한 그 신호를 계속 보냈죠. 그런 위협적인 그 무력 시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몽골 애들이 뒤가 불안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자신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목민이라는 게 뭐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병력을 긁어 모아서 지금 명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죠? 빈집털이 가는 거지 뭐. 빈집털이가 상당히 두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몽골은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미친 그 사학계에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것을 잘 발굴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감히 그 명나라를 대명제국을 받들어 보시던 조선이 감히 이런 그 명을 구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은혜만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사실상 명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 항상 했죠. 예전에 우리 조선의 어떤 양반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득권들이라는 게 제국 그 거대한 그 국가들 제국에 기대어서 그들에게 의존을 해서 권력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하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아니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 예로서 뭐 나라 안에 어떤 그 큰 문제가 생기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아유 걔네들을 끌어들여서 물리치고 그리고 물리치고 나면 그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밀란이라든가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나서 왕권을 위협을 해도 그것조차도 내가 기대고 있는 그 응디 애들이 해결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 있어요. 잘 한번 고찰해 보시면 제 말을 아마 잘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암튼 그렇기 때문에 뭐 감히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주제에 이렇게 거대한 어떤 공적을 세우고도 그걸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 참 부끄럽죠. 예. 참 창피한 일입니다. 주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만들어 오는 그런 좀 역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창피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사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청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청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구도가 이해되세요? 왜 청이 그렇게도 조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짓밟으려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조선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할이 이거예요. 대륙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 역시 그 조선에서 적용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 근세가 아니구나. 임진왜란 때도 보세요. 아니 일본 애들이 조선을 정벌하면서 내세운 게 뭐죠? 여러분, 일본 애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에 침입을 하면서 내세운 게 뭡니까?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는 거였잖아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배도 잘 많고 해적질 잘하는 놈들이 왜 하필이면 조선부터 오냐고. 어? 왜 하필이면 조선부터 들어와요? 그냥 바로 그 중국 대륙으로 가면 되잖아. 배 타고 바로 그냥 멀지도 않아. 그렇게 배 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정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조선부터 들어와서 그 난리를 죽였냐고. 어? 그렇게 조선을 비참하게 어? 처참한 그 몰골이 되게끔 조선의 국토를 유린하고 왜 하필이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국 본토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대륙의 패자가 되고 싶은데 조선부터 들어왔겠냐고요. 정확한 거예요. 요건 약간 변형된 형태죠. 중국 그 우리가 그 대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건 섬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였으나 역시 똑같은 겁니다. 패턴은 동일한 거예요. 조선부터 먼저 치지 않고 조선부터 죽이지 않으면 대륙을 잡기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대륙을 털러 갔을 때 조선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딸랑이니까 명나라의 딸랑이잖아요. 딸랑이니까 조선이 빈집털이를 감행을 해버리면 일본이라는 본토에 빈집털이를 감행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일본의 어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뭐 본진들은 다 나가서 군사력은 다 밖으로 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본은 조선을 정벌하는데 실패했죠.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나라 그러니까 대륙 정복을 결국엔 못하게 된 거죠. 아예 조선에서 차단이 된 거죠. 조선부터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조선을 친 건데 조선에서부터 막힌 케이스죠. 이거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칙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있는 한, 조선이 건재하는 한, 한반도에 한민족이 건재하는 한 대륙의 패자는 될 수 없다. 라는 법칙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비껴나지 못하고 증명을 시켜줬죠. 이게 임진왜란입니다. 자, 그럼 두 번 다시 이번에는 근세에 들어와서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일본이죠. 예, 일본 제국이 조선을 침략하고 한일 합방을 해버린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바로 중국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중국 엄청나게 큰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부터 침공을 해서 조선을 완전히 먹은 다음에 요번에는 성공을 했죠. 요번에는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압도적인 차이죠. 완전히 근대화된 일본과 여전히 창과 활을 들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뭐 화약은 우리도 다뤘지만 갑옷을 입고 있는 조선군하고는 뭐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고 썩디 썩고 도저히 구제불능이었던 조선을 일본은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조선을 먹으니까 이제서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륙을 경략합니다. 대륙을 공략합니다. 그게 뭐예요? 만주를 먹었잖아요. 조선 먹고 만주 먹고 그 다음에 뭔 일까지 벌입니까? 중국 본토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난징 대학살까지 벌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이 사태를 지켜볼 수 없어서 미국까지 비공식적으로 군사력을 민간인으로 가장한 그 공군까지 밀어줘서 중국에게 중국 대륙의 플라잉 타이거즈라는 그런 어떤 공군이 만들어졌죠. 그 미군이 다 밀어준 거예요. 비행기 대주고 민간인 비행사들을 민간인으로 가장시켜서 참전시켜갖고 중국 대륙에서 중국의 하늘에서의 싸움은 미군이 치러준 겁니다. 미군이 대리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게도
땅에서는 안 됐지만은 제공권만큼은 중국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일보 한 거죠. 일본이. 조선을 먹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대륙까지도 한번 맛을 봤습니다. 일본 애들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법칙. 조선을 건드리지 않고 조선을 먹지 않고서는 대륙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대륙을 먹거나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증명이 됐죠. 예, 조선을 먹고 나서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제국이라는 나라가 만주도 먹고 예,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진실은 뭐냐면 군사적인 어떤 전략 그 어떤 한반도의 가치라는 것은 한반도를 먹지 않고서는 진정한 또는 한반도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동맹으로 만들지 않는 한 대륙을 경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제가 그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그것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 예전 그 그림들을 갖다 쓸게요.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반도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한반도를 놓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역사에 보기 드물게 정말 우리한테 아주 편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우리가 미국 못지않게 사실 살고 있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까지도 가져다 주는 그 영토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아주 매너도 좋은 그러한 제국하고 지금 상대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러한 제국이 지금 현재 그 중국 애들은 역사적인 어떤 신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중국 애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완벽한 지금 아시아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만 먹으면은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어떤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발판이에요. 대한민국을 밟고 지금 현재로선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국 주변에 친구가 될 만한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적이에요. 다 적. 그런데 중국의 모든 땅덩이가 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타이완이 중국하고 그 중국이 아니잖아요. 타이완도 자신의 정권의 위협을 받으면 중국에게 대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조건이고요. 그 바다는 그렇습니다. 바다는 타이완 하나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타이완에 막혀 있어요. 그 타이완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태평양상은 사실은 일본과 타이완에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륙은 전부 다 삥 둘러싸서 중국의 적대적인 입장이잖아요. 왜? 과거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예전에 폐악질을 벌였던 침공을 했던 그런 것들 모두 다 침공을 받았던 그 국가들이니까 또 뭐 자신들도 중국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고 과거에 뭐 중국을 쳐들어갔던 경험도 있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어느 한 곳도 만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숨 돌릴 공간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국경이 맞대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어떤 그 국가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뭐 베트남이 있으면 그 옆에 라오스가 있고 타일랜드가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뭐 인도가 있고 뭐 굉장히 국경을 맞대면서도 복잡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곳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단순한 곳이 한반도죠. 한반도를 먹으면은 굉장히 그 중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힘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어떤 상황을 맞게 돼요.
발을 딱 그 땅에 디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딛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된다? 예. 그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공작을 벌이면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게 이제서야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반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있었죠.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그게 100% 맞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전에는 한반도 뭐 그런 우리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한반도에서 틀리면 포기하고 일본 가서 막으면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한반도가 넘어가면 일본이 이제는 위험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멀리 있고, 예, 중국은 한국을 동원해서, 예전에 뭐 몽골도 그랬잖아요. 고려를 동원해서 일본을 치고, 뭐 직접적인 물리적인 것은 동원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뭐 무력화 작업 들어가는 거죠. 간첩질, 스파이질, 그 선동, 그 공작질, 공산당 특유의 그런 어떤 그런 작업이 들어가겠죠.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을 지키면서 머리 아픈 거나, 일본으로 물러나서 머리 아픈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좋겠어요? 그냥 현 상황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방어선은 얇아지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방벽이 2개였으면 좀 여유가 있지만, 방벽이 하나로 줄어들면 굉장히 그 두렵고 불안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일본 열도라는 것은 아주 든든한, 정말 그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날아가 버리면 베이스 캠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너무 멀잖아요. 또 적고 땅이.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자칫 잘못하면 그 영토를 영토를 잃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먹었을 경우에는, 한반도를 지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쉬워요. 현대전에 있어서는. 왜 쉽다고 그랬죠? 현대전에 있어서는 해상에 있어서의 전투라는 게 무슨 한포 사격이나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그 해상에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여러분? 미사일 싸움이에요. 미사일 싸움. 미사일을 쏘고 맞고, 그리고 또 해상에서 배가 격침됐다고 해서 전면전을 일으키거나 그럴 정도로 어떤 그 거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움을 확전시키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놓쳐버리면은 미국은 찾기가 다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지 싸움이 되지가 않고 바다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 싸움은 예전과 다르게 무슨 거대한 해전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한반도를 지금 현재 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결정적인 것, 여기서 결정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반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지금 놓치게 되면은 미국이 어떠한 위치로 전락하게 되냐 하면, 격하가 되는 거죠. 격하. 무엇으로 격하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한반도를 놓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참여를 해줘 보세요. 어디 갔니? 모르겠다. 잘 안 보이네. 그냥 대충 사진 띄우자.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미국은? 지역 패권국으로 전락해요.
예, 여러분 말들 다 맞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맞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를 놓치게 되면 그 즉시 지역 패권국으로 전락해요. 지역 패권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지금 지역 패권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누구죠? 영국이죠. 영국 같은 나라예요.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이 유럽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 패권 국가거든요. 미국을 등에 업고. 어?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이루면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그 대륙의 패권국으로 격화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유럽에서도 뭐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지만, 하지만 얼마나 크게 어떤 지위가 상실이 됩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던 국가가 아시아라는 거대한 그 대륙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지역 패권국으로 전락한다? 그러면은 그 유럽에서도 힘이 또 미국을 우습게 볼 것은 명약관화한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서서히 유럽에서도 어떤 미국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국가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도 뭐 유럽 애들은 말을 잘 안 듣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은 미국은 그 정말 세계 패권 국가로서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 국가가 지역 패권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조차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미국의 지도부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영이 안 쓰겠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동요가 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멕시코라든가 굉장히 미국을 그 위협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안보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갖다 미국이라는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국가들이 또 역시 밑에서 정말 그 치열하게 미국을 좀먹으려고 할 것이고, 여러모로 미국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위기가 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미국은 패권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을 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반도를 잃었을 경우에는 미국은 지역 패권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서히가 될지 정말 급속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서부터. 그리고 중국은 어떠한 변화가 오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은 어떠한 변화가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가 중국이 그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군사력이 2위라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소련이 2위지 중국이 2위 아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전 세계 2위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군사력에 투자하는 돈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핵무기라든가 뭐 재래식 장비 얼마 정도가 더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순식간에 따라잡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요, 군사력에 쏟아붓는 그 비용이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지금 뭐 중국이 전 세계 몇 위입니까? 경제력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지금 군사력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미 잽이 안 돼요,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사실상 두려워한다니까요.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까지 그 아시아 대륙에서는 확실하게 쫓아낸 거죠. 일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섬이잖아요.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냈을 경우에는 아시아 대륙을, 특히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패권 국가로서 탄력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를 양분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순식간에 그 미국을 몰아내게 되면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반도에서 지금 현재 경제력이 딸리고
경제력도 딸리고 군사력도 딸리지만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냈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곧 경제력으로도 곧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되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둘 다 지역 패권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 국가, 에?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패권 국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죠.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 다 동원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그 응집력이라든가 발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미국과 한판 해보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중국 애들은 80년대부터 이 공작을 진행한 거고요. 네? 거기에서 어떤 돌연선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의 결실을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보는 듯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는 듯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이러한 어떤 분석을 미국이 놓치고 있으리라고 보신다라면 크게 오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을 미국이 놓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는 어떻다? 한반도가 지금 어떠한 위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반도를 놓고 절대 강자와 그런 거죠.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떠돌이 사자들이 무슨 짓을 하죠? 떠돌이 사자들이 무리 짓고 있는 숫사자가 있고 여러 마리의 암컷이 있는 그 무리의 그 숫사자를 공격을 하잖아요.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숫사자가 물러납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죠? 그런 동영상 많이 보시죠? 그러면 떠돌이 사자들이 그 지역의 어떤 그 패권, 지역을 잡고 있고 지역을 거느리고 있는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숫사자를 공격했을 때 숫사자가 물러납니까? 물러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거는 이게 우리들은 인간이라서 이것을 잘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위기를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놈들이 완전히 이건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이 암컷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면은 원래 암컷들이 그 떠돌이 수컷을 좀 공격하는 성향이 강해요. 원래 수컷을 도와서. 근데 이 암컷들이 아예 싸우라고 판을 벌려놨어요.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돌대가리들이 아예 판을 벌려놨어요.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긁어놓고 물러서서 어깨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물러설 이유가 없고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거나 또는
어물쩡 봉합했다가는 미국은 그날로 몰락의 변곡점을 걷게 된다. 내리막길을 타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은 이 상황을 물릴 생각 전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천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결국 중국을 상대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용인하는 한에서 그 안에서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혜은이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초콜릿님 고생하셨어요. 개삐양님 감사합니다. 번저우님 고맙습니다. 카프리님 감사합니다. 하나씨 감사합니다. 레디오님 반가웠어요. 노스크맨님 오래간만입니다. 전라도 우파님 감사합니다. 이현희님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홍님 고생하셨어요. 로연님 감사합니다. 모든 님들 고맙습니다. 금민정님 고맙습니다. 개삐양님 안녕.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카프리님도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카프리님 감사합니다. 환희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아이고 청와대님도 오셨네. 청와대님 감사합니다. 우파님 고맙습니다. 오 바니바니님도 계셨었네. 바니바니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전라도 우파님 감사합니다.
금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금나라가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이 여기서 발호를 해서 요를 몰아내죠. 구탱이로 서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나라에게 쫓겨서 그 여진족에 쫓겨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도가 이겁니다. 금이 대부분의 그 거란이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면서 거란은 저쪽 서쪽 구탱이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금나라는 강대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란은 그렇게 그 대륙의 패자가 되는 그 조건에 제일 중요한 한반도 복속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중원을 차지하지 못한 그 실패한 제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금나라가 있었죠. 예. 금나라 같은 경우는 금나라도 역시 강성해지고 그 국력이 나날이 신장이 되면서 송을 압박하기 시작했었죠. 예. 송나라를 압박하고 그리고 또 송나라를 복속을 역시 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팽창했다라면 역사적으로 몽골이라는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금이 아마 송을 멸망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금은 거의 송을 멸망으로 몰아넣기는 했는데 결국엔 대륙을 차지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은 마음 놓고 송나라를 공략을 할 수 있었어요. 금은 마음 놓고 송나라를 거란을 쫓아낸 다음에 송나라를 공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게 금입니다. 지금 금나라의 이게 금자가 여러분 많이 보신 금자죠? 이 금자 많이 보셨죠, 여러분? 금나라는 금을 세운 선조를 자신들은 신라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금은 고려에 상당히 우호적이었고요. 고려에 대해서 원래 그 전에 금은 이렇게 힘이 커지고 통일을 하기 이전에 그 여진족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고 부모의 나라로 모셨죠. 그 예로서 고려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은 고려에게 상당히 조공을 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고려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고려하고의 관계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와 거란과 또 송과의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분쟁과 관계 속에서 금이 그 틈을 타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금이 강력하게 커지자 고려에 대해서 또 고려는 금에 대해서 상당히 실리적인 입장으로서 다가섰고요. 금은 역시 고려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이 있게 한 그러한 땅이었었잖아요. 고려 안에 지금 신라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모두들 반가운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예, 고맙고요. 예, 오늘 방송 주제는 2018년에 새롭게 조명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게 될 건데요. 순수하게 아마 제가 처음 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외교적으로 매끄럽게 그들이 그 고려에 대해서 4대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형제 관계 정도를 해주면 고려에 대해서는 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고려도 역시 그렇게 크게 금나라에 대해서만큼은 거부감 없이 서로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금나라는 송을 공략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금은 송나라에게, 중국의 한족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어떤 그 사건을 안기죠.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건 좀 알겠구나. 정강의 변이라고, 송나라가 금나라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다가 송나라의 황제와 황족들이 싸그리 잡히는 일이 벌어져요. 금나라에게 포로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송의 황제는 금나라에서 정말 비참한 조롱거리로 지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을 계기로 송은 남쪽으로 쫓겨가서 남송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정강의 변이었고요.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금이 송을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려라는 한반도에 있는 그 고려와의 관계를 좋게 하였기 때문에 송을 편안히 후위의 어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은 여기서, 금나라는 결정적인 암초를 만나죠. 그 암초는 뭐죠? 몽골의 바로입니다. 몽골이 바로를 해서 금은 망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는 몽골 때문에 대륙은 통일이 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그거잖아요. 과연 한반도는 어떠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여기서 그 전략적인 가치는 지켜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까 거란을 예를 들어서, 또 그 금나라의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를 공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륙의 패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거란은 전혀 고려를 자기 편으로 완전히 복속시키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강대한 세력을 형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금나라가 바로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싸움 속에 지쳐가다가 금나라가 바로를 해서 금나라에 의해서 쫓겨가고, 또 금나라는 새로운 신흥국이지만, 그리고 강대해졌지만 그 고려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고려하고 아주 편안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송나라를 공략하고 송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치욕적인 사건인 정강의 변이라는 그러한 사건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금나라는 좀 운이 좀 없는 거죠. 불운한 거죠. 몽골이라는 정말 절대 강자가 초원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금나라는 결국은 몽골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몽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몽골은 그냥 파죽지세로 우선 송부터 정벌을 했을까요? 몽골은 파죽지세로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그 방송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외세의 침략으로 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라는 방송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그 동북아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 있고 그 반드시 그 법칙을 준수해야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어서 그 대륙의 패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 한번 볼까요? 기억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 당시에 썼던 그 그림이 이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돌연선도 이야기했었고요. 돌연선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돌연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기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 흐름, 그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대한민국 국사 공부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국사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삼국시대 때 그 한반도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그 법칙은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 통일된 세력이 없고 그 한반도 자체에도 3개국으로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개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략을 하고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고려 이후, 고려서부터 지금 현재 대한민국까지죠. 고려 시대 때부터 대한민국까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칙입니다.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려 시대 때는 요나라라고 거란족이 세운 그 국가가 어떤 그 극성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요나라와 그 당시에 송나라가 있었는데 뭐 서하라는 국가도 있었고요. 송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요를 두려워하고 뭐 서하에도 뭐 때때로 뜯기고 뭐 그러는 처지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요나라는 그 대륙의 패자가 되고자 했었죠. 대륙을 다 집어삼키고 천하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그 방해가 됐던 세력이 어디였죠? 그 대륙의 패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한반도의 그 고려, 그 당시에 고려라는 국가를 정벌을 해서 복속을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대륙의 어떤 패권국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거란은 고려를 세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나서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그 후대에 익히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담판을 통해서 뭐 외교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강동 육지를 이렇게 받는 조건으로 요를 물리쳤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의 그 조건 내용은 우리가 뭐 그 땅을 받아서 후위에서 요나라를 괴롭힐 수 있는 여진족을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뭐 요런 어떤 그 외교술로서 땅은 얻고 요나라의 침략은 물리쳤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뭐 사실은 듣기 좋은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고 사실은 엎드린 거죠. 형님들로 모실 테니까 뭐 사대를 할 테니까 뭐 물러나라. 뭐 이러한 것이었죠, 사실은. 뭐 일단은 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가 물러갔고 그 다음에 고려는 보기 좋게 통수를 치죠. 고려가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이 한 말을 고스란히 이행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땅은 얻어서 그 땅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여서 요새화를 시키고 그리고 요나라는 물리친 그런 결과가 돼서 나중에 요나라의 침입을 그 2회에 걸쳐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려는 정말 놀라운 투혼을 보여줬죠. 그 당시에 고려가 중세였었는데 우리가 뭐 굳이 어떤 그 세기를 나눠서 따진다고 보면 고려는 중세 시대였었는데 고려 시대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배경이 있어요. 뭐 그것은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려는
무시무시한 투혼을 발휘해서 요 나라를 물리치죠. 거란족을 물리쳐서 결국에는 진짜 진정한 요즘에 그 누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균형자론을 누가 제일 많이 그 이야기합니까? 요즘에 뭐 되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뭐 되도 안 되는 균형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균형 외교 떠들어댔다가 망한 케이스가 우리가 있었죠. 예. 노짱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 균형자론이라는 것은 저렇게 고려처럼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고 정말 무력을 통해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의 깡다구로 보여줬을 때 그런 어떤 패기와 어떤 힘을 보여줬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려는 정말 그 당시에 그 균형자가 됐어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그래서 거란도 고려의 눈치를 보고 송도 고려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무슨 짓을 하려면 고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고려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고려의 지위와 몸값은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유튜브에서 그 고려 시대의 어떤 그 내용을 다룬 그 중국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은 정말 고려를 미워하고 그러는 어떤 내용을 담은 그 영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뭐 판관 포청청 같은데 보면은 고려를 다루는 내용이 좀 나오죠. 고려의 그 황태자가 송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뭐 정말 그 엄청난 폐악질을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란이 결국에는 힘을 못 쓰고 대륙의 구석으로 쫓겨가고 송나라를 멸망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멸망을 못 시킨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법칙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대륙을 집어삼키고 대륙의 그 한족의 국가를 멸망을 시키려면 반드시 그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복속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결국 거란은 고려를 복속시키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물론 송을 괴롭히긴 했지만 송나라를 그 멸망시키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 변경에 있는 이 거란이라는 거대한 대륙 지금 현재 그 대륙의 그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제국의 변경, 즉 고려와 그 거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함경도에 있는 여진족이죠. 예. 그 여진족이 바로의 그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뭐죠? 여진족이 세운 국가가 금나라죠. 금나라. 예. 금나라가 바로 하면서 금나라에 쫓겨서 어 금나라는 이렇게 있습니다.